그녀는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마시면 사람이 죽나요? 챗GPT는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약물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죽였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대 여성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병적 거짓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의 핵심 항목에서 모두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이 사건의 잔혹함이 아닙니다. 왜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뇌 속에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과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편도체.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공감을 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편도체는 다릅니다. 회백질과 백질의 양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크기 자체가 작고 활성화 수준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과 공포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겁니다. 타인이 울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심장 박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전두피질. 이마 뒤쪽에 위치한 이 영역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충동 억제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도 주먹을 참는 이유,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 모두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전전두피질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화전전두피질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심각하게 활성이 났습니다. 이 부위는 사회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인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에서 마팔과 DM을 주고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릴 상황에서 그녀의 뇌는 아무런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보상회로. 사이코패스의 뇌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저핵과 시상이라는 부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발견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영역의 구조가 일반인과 다릅니다. 이 영역은 학습과 운동 제어, 감각 중계를 담당합니다. 여기가 비정상적이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위험한 행동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일반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사이코패스는 흥분을 느낍니다. 같은 상황에서 뇌가 정반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뇌과학자 제임스 펠런 교수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던 중 자신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멈췄습니다. 본인의 뇌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편도체 활성 저하, 안화전전 두피질 기능 이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뇌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계도를 조사했더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중에 살인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사이코패스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펠런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성공한 과학자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결론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전측 두엽의 유별난 저기능. 둘째, 전사 유전자 등 고위험 변이 유전자. 셋째, 어린 시절에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성적인 학대 경험. 세 다리 의자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의자 다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의자는 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사이코패시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펠런 교수는 뇌구조와 유전자는 갖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지만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2주 이상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사이코패스의 비율은 약 1%입니다. 100명 중 1명. 한국 인구 5,200만 명 기준으로 약 52만 명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감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15%에서 2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는 아닙니다.
펠런 교수처럼 사이코패스의 뇌를 갖고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는 냉철한 판단력과 대담함을 이용해 최고 경영자나 외과의사나 변호사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사이코패스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매력적입니다. 사교적입니다. 웃음이 많고 말을 잘합니다. 오히려 처음 만나면 호감형으로 느껴집니다. 공감하는 척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연기합니다. 한국의 역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정됩니다. 유영철 38점, 강호순 27점에서 28점, 정유정은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두순 29점, 이영학 25점. 이들은 모두 정상 범위를 넘은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도 이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피의자가 인공지능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챗GPT에게 수면제 과다 복용 시 사망 가능성을 물었고 답변을 받은 뒤 약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냉철함과 인공지능의 정보력이 결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새로운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뇌가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시대. 사이코패스에게 인공지능은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옆에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 1명입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만 계산합니다.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번아웃 세대의 뇌과학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난 겁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면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